요즘 우리는 쇼폼을 넘기듯 세상을 너무 빨리 스와이프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는 손가락으로 넘기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무게를 머리카락 한 가닥처럼 가늘게 만들어 보여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면 숫자가 문장처럼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어떤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말이 왜 이렇게 큰 의미인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리카락 한 가닥을 떠올려 보세요. 손끝에 닿으면 사라질 것처럼 가볍고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그 가는 실. 만약 그 한 가닥이 수백 명을 태운 보잉 787 같은 거대한 항공기를 들어 올릴 만큼 강하고 섭씨 3000도의 화염을 뿜는 로켓의 몸을 버티는 뼈대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화 속 설정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실제 산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중심에 검은 실이 있습니다. 현대판 금지된 비단이라 불리는 탄소섬유. 그 중에서도 최상단 등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흔히 T1000이라 부르는 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이 실은 강철보다 14배 강하다고 말해집니다. 그런데 무게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가볍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우주, 국방, 에너지까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는 핵심 재료가 됩니다. 문제는 이 마법 같은 소재 뒤에 오래된 감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이 지난 40년 넘게 쌓아 올린 기술의 장벽이죠. 일본은 세계를 향해 그리고 한국을 향해 거의 선언처럼 말해왔습니다. 한국은 만들어도 못 쓴다. 만들 수 없고 설령 만들더라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검은 실 한 가닥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바꾸고 잠수함의 은밀함을 바꾸고 국가 안보의 균형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소재가 곧 무기인 세계에서 탄소섬유는 늘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역전극이 됩니다. 일본의 비웃음을 등 뒤에 두고 천도의 불길 앞에서 14년을 버틴 사람들의 시간.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전장에서 한 나라가 어떻게 숨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마 옆에 열기, 새벽의 데이터, 실패의 냄새 같은 것들이 그 문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본의 토레이라는 기업이 반세기 동안 이 시장의 절대 군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탄소섬유라고 다 같은 탄소섬유가 아닙니다. 낚싯대나 골프채에 들어가는 것과 항공우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T1000급처럼 한 번 들어가면 기술의 계급을 갈라버리는 그 영역입니다. 일본은 그 기술을 숨겼습니다. 공장 입구부터 보안이 촘촘했고 핵심 공정은 제한된 사람만 보게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돈을 들고 찾아가도 돌아오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이건 전략 물자라 어렵다. 너희 기술 수준에겐 과분하다. 물량은 우리가 조절한다. 소재를 무기로 쥐고 흔든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공급망이 아니라 목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고 없으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버텨온 나라니까요. 전북 전주의 한 공장에서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연구원들이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4년 전의 일입니다. 그 시작은 무모함에 가까웠고 동시에 필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감옥을 부숴야 했으니까요. 탄소섬유 공정은 말 그대로 불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원료가 되는 아크릴계 섬유를 뽑아내고 그걸 고열로 태워 탄소만 남깁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대충이라는 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온도가 딱 아주 조금만 흔들려도 실은 그대로 재가 됩니다. 고작 0.1도의 오차가 수천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불량률이 높았습니다. 10가닥을 뽑으면 3가닥이 버려지는 수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장면은 숫자로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돈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성과는 눈앞에서 부서집니다. 경영진의 압박은 거세지고 연구실 공기는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가마 옆에서 쪽잠을 자며 공정의 미세한 흔들림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늘어본데 그들은 일본의 공정 데이터를 하나하나 역추적하려고 했습니다. 축적한 데이터의 규모는 수조 바이트라는 말로 표현될 만큼 방대했습니다.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대와의 정보전이자 소모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모전의 속도를 뜻밖의 사건이 바꿔놓습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사회는 한 가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산업의 숨통이 외부의 결정 하나로 막힐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공포는 컸지만 그 공포가 방향을 바꿉니다. 위기가 잠자던 본능을 깨운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소재 독립이라는 말로 한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회의 분위기가 전시를 방불케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다. 더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라. 그 말이 떨어지자 연구 현장에 지원이 쏟아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인력이 합류했고 여러 기관의 역량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쳐놓은 기술의 감옥을 부수기 위해 한국의 브레인들이 불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이후 연구 속도는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빨라졌다고 합니다. 탄소 섬유 제조의 난이도를 설명할 때 사람들은 종종 비유를 씁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눈을 감고 바늘에 실을 꿰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실을 뽑아내는 노즐의 크기는 머리카락보다 더 작아야 하고 실이 지나가는 길의 압력은 극도로 정밀하게 통제돼야 합니다. 조금만 높으면 터지고 조금만 낮으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딱 그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효성 엔지니어들은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던 초미세 제어 기술을 탄소 섬유 공정에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도 만드는 나라가 이 검은 실 하나 못 만들겠느냐. 그 오기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공정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도의 가마 안에서 이전과는 결이 다른 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단단하고 더 매끄럽고 더 균일한 검은 실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효성이 세계 세 번째로 T1000급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미국,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그 문턱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쪽이 흔들렸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어떻게 14년 만에 반세기의 노하우를 따라잡았느냐. 믿기 어렵다는 말이 오갔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반응이 아니라 결과가 산업의 문서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공개된 수치로는 한국이 만든 탄소 섬유의 인장 강도가 6.4 기가파스칼 이상이라고 말해집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의미는 뜨겁습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전엔 일본이 주는 대로 받아야 했던 시장에서 한국이 선택지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가격을 깎지 않으면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말이 현실의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급망에서 얼마나 큰 힘인지 산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실제로 이 발표 이후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제시하는 공급 조건이 미세하게 변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세계 시장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진짜 본 게임은 인증이라는 더 높은 장벽 뒤에 숨어 있습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는 성능이 좋아도 검증되지 않은 소재를 쉽게 쓰지 않습니다. 항공기는 한 번의 결함이 곧 수백 명의 목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토레이가 파고든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성능이 비슷할지 몰라도 수십 년 동안 비행기에 적용해온 데이터가 너희에게 있느냐. 마치 갓 졸업한 신입이 30년 경력의 베테랑과 같은 링에 오르는 느낌입니다. 기술은 만들었지만 기록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효성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항공기보다 먼저 우리가 직접 만드는 로켓과 미사일에 적용해 데이터를 쌓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내수 돌파 전략입니다.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 조직이 든든한 우군이 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에 우리 소재를 감겠다는 선택을 누가 맡겠느냐는 배짱이었죠. 그리고 그 배짱은 기록이 됩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네 번째 발사가 진행됐던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날 우주로 솟구친 누리호의 최상단부,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에는 효성의 탄소 섬유 복합재가 적용됐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그 페어링을 기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면 무게가 3톤을 넘었을 거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탄소 섬유로 무게를 1.5톤이나 줄였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발사 후 42분 뒤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의 첫 교신 성공 소식이 들려왔을 때 현장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는 이야기는 과장이 아닙니다. 일본이 절대 못 만든다고 비웃던 그 실이 지구 대기권을 뚫고 나가 우주에서 기능을 증명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데이터가 쌓이는 장면입니다.
인증의 벽을 두드릴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주먹이 만들어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우리 일상으로 내려옵니다. 탄소 섬유 전쟁의 불길은 우주를 넘어 도로 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수소버스나 수소트럭을 보셨을 겁니다. 수소차의 핵심은 탱크입니다. 대기압의 700배가 넘는 압력을 안전하게 견뎌야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소재가 탄소 섬유입니다. 수소 탱크 하나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탱크 가격의 70%가 소재값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탱크용 탄소 섬유도 일본에서 상당 부분을 들여오는 구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해외로 흘러간 셈입니다. 그런데 국산 탄소 섬유가 그 물량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원가 구조가 달라집니다. 수소차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생기고 충전 인프라 확산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차가 무엇이 될지 그 선택의 배경에 이 검은 실이 걸려 있다는 말은 허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한국이 다 이긴 건가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입니다. 일본 토레이는 연간 생산량이 4만 톤이 넘는 규모 자체가 다른 기업입니다. 반면 효성은 이제 막 9천 톤을 넘어 2028년까지 2만 4천 톤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는 격차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또 다른 변수는 더 거칠게 다가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탄소 섬유 공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생산량만 보면 한국의 15배가 넘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략은 명확합니다.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압도적으로 싸게 팔아 시장을 가져가겠다. 저가형 탄소 섬유 시장이 이미 중국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다릅니다. 우리는 초격차, 프리미엄, 하이엔드를 노립니다. 중국이 낚싯대용 시장을 넓힐 때 우리는 우주선과 스텔스 전투기 같은 극한 환경을 버티는 등급 T1100급과 T1200급 이상의 초고 성능 영역에 집중합니다. 같은 건설이지만 동네 건물과 초고층 타워가 다른 기술인 것처럼 소재의 세계도 끝이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효성은 제조 방식 자체를 바꾸려 합니다. 삼성전자 출신 공정 엔지니어들을 영입했고 탄소 섬유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과 로봇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이 일일이 온도를 확인하는 대신 인공지능이 초당 수천 번 데이터를 읽고 최적점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런 미세 공정 제어는 돈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일본의 데이터, 중국의 자본력, 그 사이에서 한국이 꺼내든 카드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은 그래서 나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결국 우리 삶으로 돌아옵니다. 탄소 섬유 국산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거론됩니다. 전주 공장에 1조 원 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일자리가 늘었다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관련 부품사와 물류, 가공산업까지 연결되면 한 지역의 경제 지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수도권으로만 인재가 몰린다는 말이 여기서는 흔들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실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젊은 인재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탄소 섬유가 만드는 경량화는 전기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차체가 가벼워지면 같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갈 수 있고 타이어 마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유지비가 내려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는 늘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기술은 멀리서 시작해 결국 지갑과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역전극은 단순한 기술 성공담이 아닙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단, 천도의 불길을 14년 견딘 인내, 세계 최고를 향해 물러서지 않은 집요함.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한국은 소재 강국이라는 말을 현실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탄소 섬유는 첫 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해외 의존이 컸던 반도체 가스, 배터리 핵심 광물,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것들을 하나씩 줄여가려 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핵심 소재 자급률 80%를 목표로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효성, 또 다른 누리호 같은 장면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은 이제 반만 맞습니다. 자원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 자원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기술과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도의 가마에서 단련된 검은 실처럼
한 나라의 산업도 수많은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말이 아니라 공정과 데이터, 그리고 결과로 증명됩니다. 처음엔 머리카락 한 가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닥이 항공기의 하늘을 버티고 로켓의 우주를 밀어 올리고 도로 위의 에너지 방식을 바꾸려 합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써내려간 이 역전극이 짜릿한 이유는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 보이지 않는 소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수많은 물건 속에 누군가의 땀과 시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 숨어 있다는 걸 오늘은 조금 더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겠나요?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고 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전장들은 늘 조용히 움직입니다. 다만 그 조용함 속에서 세상은 실제로 바뀝니다.